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덕에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에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내는 부담률도 20%에서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에서 보증받는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은행들은 100% 보증 덕에 돈 떼일 걱정이 없지만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지면 10%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게 돼 전세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손쉬운 전세대출로 관행화된 투기적인 갭 투자를 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교역국에 대한 10%에서 2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매기기 위해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보편 관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 트럼프 정책을 예단한 잡음이 너무 많아 불확실성이 높은 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게임용 새 GPU에 삼성전자 메모리 칩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이 들어간다고 밝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언이었던 겁니다. 젠스랑이 밝힌 엔비디아의 AI 비전은 무엇인지, 엔비디아가 펼칠 신세계에 동참할 기업들은 어디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스랑 CEO의 원대한 AI 구상과 그 관련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양자 컴퓨터 실용화가 멀었다는 코멘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40% 이상 떨어지기도 했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위력이 크다는 건데요. 젠스랑이 밝힌 AI 비전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병덕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교수, 안동호 유에스스타 기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밝힌 인공지능 구상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엔비디아 주가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AI 전략을 발표한 날인데 뉴욕 기준으로 7일 엔비디아 주가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어제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뭐 AI 전략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왜 그랬죠? 그 부분은 좀 그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그날 미국 네, 금리? 네. 네. 그날 미국 금리가 4.68 그 금리를 찍으면서 예. 특히 이제 미 10년물 국채 그 입찰 금리가 4.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 특히 이제 멀티플이 높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멀티플이 이제 34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멀티플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네, CES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밝힐 거에 대한 기대감. 네.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소멸하면서 어떤 원래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걸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실제 이 CES에서 뭐 밝힐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 이 블랙웰에 대한 램프업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블랙웰 생산 능력을 네.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길 바랬고 그다음 차세대 이제 루빈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네. 그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루빈의 언급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망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제 생각에 좀 핑계고요. 네, 제일 큰 건 이제 금리입니다, 실제. 금리 영향, 미 국채 금리가 그날 거의 4.7%를 육박할 정도로 뛰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 AI 전략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최병덕 교수님은 엔비디아 AI 비전 우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발표한 걸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뭐 그 AI 관련된 모든 테크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그 GPU를 생산하고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이제 계속 창출이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거.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나 예. 구글의 웨이모나 뭐 이런 이제 중국의 이제 자동차 이동 수단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GPU 산업이 뭐 앞으로는 상당 부분 발전할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발표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U 산업이 더 커질 시장이 더 커질 새로운 시장을 많이 창출될 것이다. 네, 이런 걸 그렇죠. 하고 대비를 해서 발표한 것이다 느낌을 받았고요. 주가 관련해서 젠슨왕이 발언한 내용이 오늘 이 AI하고는 직접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양자 컴퓨터 실용화가 한 20년 정도 본격화되려면 나온다. 이 네. 말 한마디에 미국의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폭락을 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게 그 CS Q&A 시간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Q&A를 하는데 워낙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들이 네. 뭐 300%, 400%씩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 구글의 윌로우가 발표되면서 그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시기가 좀 당겨지는 게 아니냐. 구글이 발표했을 네. 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젠슨 왕이 뭐 운이 좋으면 좀 빠르면 15년, 예. 느리면 30년. 네. 보통 한 평균 한 20년 정도 이제 걸려야 상용화 될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주가가 이제 왜냐하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어제 하루 떨어진 것만으로도 뭐 그렇게 손실이 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자, 이 젠순왕 CEO의 한마디 또는 행동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 CES 2025에서 우리 SK 최태원 회장하고도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에는 뭐 최태원 회장한테 얘기도 좀 많이 오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나요, 젠순왕과 최태원 회장이? 아마 우선은 뭐 HBM3 이 양산 물량을 제때 많이 공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마 오갔을 거로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차세대 HBM4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산업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그 외에도 뭐 전 산업에 걸쳐서 예. 로봇에 관련된 이런 이제 그 AI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메모리 이 공급을 제때 해줄 수 있지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회동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혔더라고요. 네네. 전에는 사실 엔비디아 젠슨왕이 SK의 하이닉스에 저 HBM 좀 빨리 공급해달라. 마치 SK가 좀 속도가 몸 돌아오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른 건가요? 네, 지금 아마 HBM4 그 다음 버전 2026년에 이제 예상하는 건데요. 원래 6개월을 당긴 건데 아마 이 HBM4E에 대한 부분이 그 엔비디아가 지금 루빈이나 그 다음 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 개발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일단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보다 빠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보다 빠르다. 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뭐 헤드 투 헤드 서로 빨리 만들겠다 만드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둘이 합쳐서 뭐 AI 쪽을 선도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상당히 오늘 좀 반응을 좀 그 한마디에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20만 원 이상 해보겠죠. 지금 20만 지금 뭐 4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좀 약세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한 엔비디아의 AI 전략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 코스모스 플랫폼 또는 프로젝트 디지트
지포스 RTX 50 시리즈. 저 일반 시청자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로봇 산업에 들어가는 그 GPU 관련된 기술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디지트는 그 블랙엘 슈퍼칩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된 예.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뭐 지포스 뭐 RTX 50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예. 그 슈퍼컴퓨터용 CPU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독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플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차세대 주자인 이제 AMD나 아니면은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직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많지가 않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브로드컴과 AMD가 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추격을 뿌리치면서 새롭게 창출하는 시장을 다 장악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애플이 썼던 전략이랑 유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어떤 애플의 어떤 전략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독점적으로 애플 거를 쓰지를 않으면은 호환이 전혀 안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자기가 장악을 해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GPU, 칩 모든 거는 다 그렇죠. 이제 결국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죠. 뭐 로봇 산업에서 엔비디아 거를 안 쓰면 로봇이 전혀 돌아가지 돌아갈 수 못하게. 없는.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로봇과 이번에 자율주행 코스모스 플랫폼 자율주행차 개발을 한꺼번에 지원하는데 이걸 오픈 소스로 대중에 개방한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제 그러면 네. 다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다 장악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례가 이제 그 GPU로 쓸 수 있는 쿠다를 오픈 소스로 쿠다. 예. 쿠다를 이제 오픈 소스로 내면서 예. 쿠다를 쓰면은 엔비디아 GPU만 써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제 쿠다의 생태계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면 엔비디아 GPU를 사서 써야 되는 예.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예. 코스모스를 오픈 소스로 이제 제공하면은 물리 AI 즉 그 피지컬 AI 개발을 하는데 예. 엔비디아 거를 또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팔겠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엔비디아 안으로 이제 가두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 오픈하고. 오픈하고 하드웨어는 자기들이 팔고 쓰고. 그것도 이제 고마진으로 팔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예. 향후에 이제 이 쿠다가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산업적으로 이제 표준 같은 느낌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게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스탠다드로. 그렇게 되면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 훈련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젠슨왕의 발표를 보니까 야, 그 중심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네. 그쪽에 새로운 뭐 신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인데 그거를 물리 AI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리 A라는 말이 물리적인 뭐 실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이 걸어 다니는 거 이거를 피지컬 물리 로봇이라고 실체가 이렇게, 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또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그 소프트웨어를 이 엔비디아가 마련한 걸로 다 이용을 다 구동을 하겠다. 하겠다. 이제 그런 그러면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들어가는 모든 칩은 다 엔비디아 거를 써야만 한다. 네, 그렇죠. 네. 그 가능성 그러면 독점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 부분은 이제 지금 뭐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은 AI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 점유율이 약 한 85%에서 90%가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유율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AMD나 브로드컴이 이제 또 추격을 하겠죠. 예.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 기간은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조금 후에 AMD 브로드컴 얘기를 조금 더 부탁을 네, 하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 젠슨 황의 얘기 때문에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차세대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의 젠슨 황이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론의 이 GPU 칩이죠. 네네. GDDR7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삼성전자는 왜 안 들어가느냐? 그런데 뭐 삼성전자는 그 만들고 있나? 상당히 의문을 제시했다가 다시 삼성전자가 초도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실상은 뭔지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CEO가 네.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가져온 물건에는 이제 아마 네. 네, 이 마이크론 게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아. 왜냐하면 그 GDDR 그 6X에 예. 원래 이제 마이크론 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그렇게 야. 메모리 3사의 입장에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좀 놓친 게 아닌가. 근데 예. 이제 뭐 국내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하니까 마이크론 얘기하고 왜 자국 기업에 잘 보이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그런 게 한 게 아닌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은 마이크론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뭐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기 공정이 이제 10나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삼성이랑 그 하이닉스가 지금 10나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래요? 네네. 원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위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마켓 쉐어 측면에서 3위였고 뭐 기술 측면에서도 한 3위였었는데 예. 최근에는 거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대등한 관계에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래픽용 그 DDR7 같은 경우도 우선 한 뭐 12나노, 11나노 이런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예. 예, 이러한 기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뭐 국내 기업들이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초 개발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초로 했지만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젠슨왕의 발언, 이런 지포스 RTX 50에 마이크론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기술 개발이 상당히 빨라졌고, 오, 예, D램 쪽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발을 하고 좀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술 뭐 개발이 좀 단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 간 협업이 좀 빨리 잘 이루어지면은 기술 개발이 어쨌든 이제 단축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자, 이 엔비디아 젠슨왕의 과연 이제 AI 구상, 비전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올 한 해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PER 기준으로 한 35배 정도가 네, 거래되고 있잖아요. 시총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인데 자, 이 정도 선에서 새해 들어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주가 수준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올라온 수익률을 생각하면은 예.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뭐 170%대 네.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올해는 올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예. 이게 힘이 그러니까 어떤 뭐 대장주의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좀 나쁘다 어떤 실적이 떨어진다 생각했으면 주가가 아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 조정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주가 흐름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건 올해도 이제 그 블랙웰에 대한 뭐
이 수요가 일단 다 풀로 이제 이 제품 매출이 다 끝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B300 같은 경우도 GB300까지도 당겨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이제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 때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서프라이즈 그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 발표하는 내용이 뭐 시장 예상보다 월등하게 높게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씩만 더 높게 나온다면은 주가는 그때 반응을 할 거고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이제 기대할 부분은 추가로 이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게 이제 뭐 다들 아는 이제 HBM 이 GPU와 관련해서 이게 더 많이 못 팔지 않습니까? 네. 공급단에서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떤 이 멀티플을 더 주기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CS에서 한 내용 자체도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지나야 이제 어떤 현실화가 다가와야 아마 멀티플을 더 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네. 올 한 해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사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순매도 네. 사는 것보다 파는 물량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서학개미는. 최근 그 엔비디아 조정 받을 때 가장 뭐 많이 움직인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다. 네,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예. 올랐죠. 그 트럼프 당선 이후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이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이 브로드컴이 이제 부각되면서 브로드컴으로도 좀 이동이 있었고. 그렇네요. 네. 지금 브로드컴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우리 최병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엔비디아를 쫓아온다는 뭐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브로드컴 얘기도 있고 아까 AMD도 있는데 그렇죠. 마침 AMD도 뭐 새로운 칩 AI 라이젠 그를 선보였네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지금 쫓아오는 브로드컴과 AMD는? AMD는 이제 사실 그 인텔에 납품하는 CPU 납품 회사로 시작을 해갖고 상당히 뭐 거의 CPU 점유율이 30% 이상 되는 이제 그런 회사로다가 키워졌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뭐 자일링스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블 그 IC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약 70조 규모의 회사였었는데 이 회사를 인수 후에 이제 그 주문형 AI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서 뭐 현재 뭐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GPU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문형 이런 이제 그 GPU가 필요한 부분, AI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 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계산기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서 또 이제 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어떻습니까? 그 실력이?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테크가 뭐 전 산업에 걸쳐서 이제 붐이 일어나고 AI가 아니면은 생태계에 도태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회사들의 이런 뭐 쫓아오는 거는 지금 아까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는 건 아주 월등히 지금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월등히 앞서 나가는데 근데 뭐 경제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업 세계 그렇죠? 경제는 이제 변화가 그래서 막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 후에는 AMD가 약 한 30% 아니면은 자일링스가 한 20% 이 정도까지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AMD가 네, 그렇죠. AMD를 굉장히 그 시장 점유율을 좀 밝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순왕 CEO가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HBM 납품,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HBM 납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는 품질 테스트 통과를 확신한다. 그런데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 이게 일반 시청자들의 보고 좀 엇갈리는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안동호 이사님?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HM4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HM4는 이제 뭐 11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11나노 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실 11나노가 이 손톱이 1초에 1나노가 자랍니다. 1초에 1나노. 네. 네. 한 10초 정도 자라는 그 길이거든요. 10초. 손톱이 네, 10초 네, 정도 자라는 네, 길이가 네. 10나노. 네, 네. 예. 그런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D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 네. D램을 또 이렇게 층층이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집접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이 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반도체 소자의 기본적인 이제 고유전 산화막이 들어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탈 게이트가 들어가야 되고, 네. 금속 게이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가 소자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누설 전류가 생기거든요. 네, 누설 전류가 네. 생기면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D램의 그 에러가 이제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상황.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게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기본을 싹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야 어디 품질 테스트 통과하겠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과 설계 새로는 어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있는 기술은 이제 갖고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해도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고요. 한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들어갔습니까? 이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 지속되어져 온 HBM의 이제 발열 문제. 발열. 네. 예, 요거를 어떻게 하면 회피해서 설계가 가능할까. 그다음 이제 신기술을 또 너무 많이 써서 좀 제품 양산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네. 요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쪽에서 약간 마이너한 재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작은 거다 이거죠. 네, 저는 그렇죠.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크게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품질 테스트 통과를 확신한다고 아무리 젠스랑이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우리 최 교수님 전문가 얘기로는 좀 마이너한 변화 아닐까. 그러면 삼성전자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우리 안동호 이사께서 주가를 조금 좀 첨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번 4분기 순이익이 조금 어닝 쇼크 수준으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올해도 업황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데 네.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날 8조 이상이었는데 6조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가는 주가라는 게 좀 선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가가 5만 원대에서 악재를 다 반영했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악재를 다 네, 반영했다.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고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다. 예.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 거냐, 이런 해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근데 1분기에 이제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그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좀 1분기에도 가격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1분기에도. 네, 그리고 재고와 관련해서 원래 이 반도체는 보시면 유통 시장에서 이제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예. 이게 원래 재고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에서는 많이 없는데 예. 이 유통 쪽에서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여전히?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분기까지도 이제 조금은 업황이 좀 별로이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CXMT도 있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다 주가는 좀 반영됐다. 이미 다 반영이 예, 돼 있다. 그렇게- 악재가 모두 반영돼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은 조금 크게 낙관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추가 상승. 네,
뭐 디램 부분도 있지만 지금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파운드리 적자가 많으니까. 예, 파운드리 부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일본의 라피더스가 여기가 이제 2027년 2나노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브로드컴의 2나노 제품을 미리 좀 시연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만약 그게 잘 되면은 또 삼성의 또 뭐 경쟁, 그러니까 점유율을 또 더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 그건 시간 좀 지나서 좀 평가돼야 되겠지만 네. 예, 뭐 앞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성만의 그 2위 자리도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일본, 또 미국에서는 또 마이크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한 마이크론의 추격, 삼성전자, 국내 회사들 조금 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구상,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전망까지 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교수, 안동호 US 스탁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내 조선업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역대 최대로 잡으면서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특히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조선주는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K조선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 호황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잘 나가는 업종 들어라 그러면 K조선,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 산업계가 걱정하고 있는데 조선업만 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 주가 좀 계속 오르고 있죠?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조금 정리를 네. 해드리면 실제로 2024년에 저희가 여름까지는 대부분 장이 좀 괜찮다가 하반기에 모두 다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되면서도 오히려 좀 안정세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된 이후에 네. 저희 11월 초 정도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이게 25년 들어서도 여전히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뉴스가 한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SOS를 보내는 여러 국가들의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오히려 더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형 조선 3사다 그러면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 회사를 드는데 세 회사가 나란히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죠. 올해는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조선업체들이 만들게 될 선박의 단가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는 이제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긴 한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조금 더 좋아질 것인가 오. 그거에 대한 차이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21년 7월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계속 신조성과라고 하는 그 선박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작년 저희 상반기 한 1분기 정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주한 물량 중에서 적자 수주 물량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물량을 이제 매출로 인식했었던 거의 마지막 타임이었었고요. 예. 작년 2분기 정도부터 조선업체들이 한 5%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는 정도의 수주를 그 매출로 인식했는데도 이 정도이면 2023년, 24년에 수주한 물량을 하면 얼마까지 이익률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오히려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부 변수 중에 저희가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1,450원, 60원. 조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아. 물론 이제 각각의 업체들의 그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수주를 하자마자 100% 해지를 하는 기업도 있고 예. 아니면 뭐 60%, 80% 이런 식으로 체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해지를 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저희가 매출을 인식할 때는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서 예. 저희 이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조선 업체들의 어닝 시즌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 회사 중에서 이익률이 조금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회사는 어떨까요? 이미 사실 작년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2배 정도의 이익률을 보인 업체가 비상장사 중에서 HD 현대 3호 중공업인데요. 다른 업체들이 한 5% 정도 마진을 기록을 할 때 이미 이제 10% 마진을 기록한 상황인데 네. 수주 잔고 중에서 저희가 소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할인을 해서 수주를 받았었던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은 올해의 수주 잔고를 이제 매출로 인식할 때도 역시 달라지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올해 가장 높은 그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대형 조선사들의 일감은 지금 뭐 몇 년치가 이미 다 꽉 차 있는 거죠? 또. 국내 조선 업체들은 3년에서 한 3년 반치 정도를 네. 이제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5년이 시작되었으니까 25, 26, 27 그리고 28년에 이제 상반기 조금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주를 받아도 3년 이후에나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28년에나 받아볼 수 28년에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정점이었다고 하는 2007년과 이렇게 비교하면 주가 수준을 어떻게 높낮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기록한 52주 신고가 기준으로 저희가 2007년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HD 그때, 현대중공업. 예, 수준보다 높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자본 총계가 5조 정도 수준인데 이미 이제 시가총액이 25조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의 PBR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PBR 이요? 네. 저희가 2007년 호황기 때 모든 조선 업체들의 그 주가 피크가 한 5배 정도 전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PBR 기준으로 네, 5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 들어서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그리고 27년도 저희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계속 더 벌어들이는 상황인지라 자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과거에 2007년에는 저희가 단기간에 높은 주가를 기록했지만 굉장히 추락하는 속도도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익성도 계속 유지가 되고 수주 또한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치 대비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 무려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이제 5년째 접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시 PBR 기준 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네요.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이런 기대는 말씀하신 대로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에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조선업에 좀 협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는 이 K조선의 장점이랄까 또는 매력 어떤 걸 들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군함이 필요한데 우리의 조선 업체가 제때 그걸 못 만들고 있어서라고 이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일단 지금까지 국내 내수에서 필요한 군함에 대한 건조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고 예. 국내 조선 업체들이 군함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정시성을 제일 잘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제때 필요할 때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어떨 때는 이제 효율이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상황이 되어서 일찍 납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받기도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한국 조선 업체들은 일단 경험이 다수이고 정시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그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군함 건조 경험과 또 신속하게 해내는 건데 이 군함을 짓는다. 새로 짓려면 만약 미국에서 원하는 군함을 우리 방산에서 새로 짓는다고 할 때 미국에서만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갈 수는 없게 미국 법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요청이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군함을 좀 지어달라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상선도 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연안에서 움직이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선도? 규정이 네.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단은 군함에 해당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 모든 그 정당과 상관없이 합의를 해서 저희가 쉽수법을 이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상선도 우리나라 해운사의 상선도 그러긴 한데요. 전시에는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선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일반적인 군함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긴 한데 상선 쪽에서도 그런 전략 상선이 지금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국지전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전투함이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군수물자를 제때 납기를 해주는 것 또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전략 상선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 만약에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한테 먼저 만들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거나 이런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군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안 저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외 조항이. 뭐 네. 그 예로 과거에 지금 일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함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리 정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예. 국내 업체들에게도 어쨌든 한국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에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청이 오면 이걸 만약에 짓는다. 예외적으로 만약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짓는다고 할게 또 이 가격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현업에서는 좀 그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을 과연 맞춰줄 만큼 가격을 제대로 제시하겠느냐. 트럼프 성격상 아주 깎아가지고 뭐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까지도 나오던데요. 뭐 그렇게까지 수익이 안 나는 것을 그냥 수주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예. 지금 미국이 저렇게 조선업이 안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고요. 노무비도 인건비고 경비도 인건비입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인건비가 높은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 미국의 상선을 만드는 조선 업체가 어쨌든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받은 수주한 그 물건의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몇 배수,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아예 떠나 있는 정도의 가격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러한 가격으로 받아도 제때 납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뭐 납기가 몇 년쯤 이루어진다거나 막 이러한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한국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재료비 또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조달을 하는데 물론 그런 군함 같은 거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지정된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그거를 그 가격을 깎아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분명히 수익성은 충분히 따져서 수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업계 미 해군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이제 공을 들여왔죠. 그래서 한화오션이 미국 현지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MRO 사업 2건을 따냈다 그래요. 미 해군 MRO 사업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장 규모는 연간 한 20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조? 전 세계 MRO 시장이 이제 뭐 10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것 같아서 미국이 이제 전체 MRO 시장 내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지금 통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 이 방산 관련 조선업, 대형 방산 관련 조선업을 진행을 하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기존에는 이제 미국의 해양 그 방산 관련 MRO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두 업체 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취득을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이 작년에 하나오션? 2건 정도에 대해서 아. 저희가 수주를 한 것인데요. 예. 이제 그 뒤로 후속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이제 시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25년 특히나 지금 이제 당선자가 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오션처럼 ATD, HED, 현대중공업도 뭐 미국 내 조선소를 좀 물색하고 있나요? 뭐 원래 지금 기존에 하나오션이 인수를 한 필리조선소에 대해서도 검토를 아예 안 해봤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MSRA라고 하는 그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꼭 반드시 미국 현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오션의 그 MRO 수주권은 지금 거제도에서 저희가 MRO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꼭 현지에 그 현장을 갖추겠다 안 갖추겠다는 각각의 그룹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금까지 아직 진행하지 않았던 수주에 대한 부분의 진입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제 그게 좀 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뭐 지금은 고급 고부와 가치 선박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컨테이너선을 얘기하자면 중국의 추격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좀 강화되면 뭔가 좀 물동량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데 혹시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줄어들 거다 그런 걱정은 좀 없나요? 전체적인 볼륨이 24년 대비 25년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경우에, 네. 24년의 그 상선 발주량은 사실 조금 그냥 쉽게 말해서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예. 저희가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주를 어마어마한 기록한 해였고 예. 이게 수주가 나온 거를 월별로 좀 흐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갑자기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주량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거에 대한 수주를 많이 진행한 국가는 중국이지 한국은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민간 조선 업체들 중에서 일부 도크를 증설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한 2군데 업체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24년에 증설을 했을 때 그 설비가 선박을 최초로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 27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24년 하반기 이미 한국 조선 업체들은 27년에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슬롯에 대한 영업이 끝난 상태였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그러한 신규 그 얼리 딜리버리 물량이 생겨나면서 시장에다가 이제 저희 이런 것도 팔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주가 몰렸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에 있는 대형 시리즈물 발주를 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발주를 해서 중국으로 너무 많이 쏠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에 중국은 1년에 만들었던 양보다 거의 2배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국 야드가 오히려 한국보다 수주 잔고 길이가 더 길거든요. 28년도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25년에 저희가 28년을 인도를 타겟으로 하는 선주들에 대한 영업을 한국이 좀 진행을 했을 때 수주 슬롯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국내 업체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연히 절대적인 양으로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 24가 25가 맞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조선 업주들의 이제 정말 트럼프 효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관련된 뭐 엔진이라든지 부품 기업들도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회사들이 조금 투자자들의 좀 매력을 느끼고 있나요? 저희가 선박 관련 필수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필수 기자재.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전에 없이 좀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조선업도 조정이 많이 되었지만 기자재 업체들도 굉장히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과연 기자재 밸류체인까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증설을 진행했느냐 이걸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 엔진이 한화 엔진. 네,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라고 명시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조선소로부터 엔진을 한 번에 6천억이 넘는 수주를 하는 그런 계약을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대량을 했을까라고 보면 그리고 또 그 수주의 기간을 보면 28년까지의 그 물량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수주는 굉장히 일단 작년에 많이 받아놨는데 엔진에 대한 수급을 미리 마련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예. 국내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은 해외 수출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여전히 많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네. 국내 상장사 중에서 저희가 선박과 관련된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이 정도에서 추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중에서 부품만 하는 업체는 뒤에 말씀드린 2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호황에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필수 기자재.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선박 엔진 회사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황을 보이고 있는 우리 조선업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CES 2025에서 밝힌 AI 비전은 데이터 센터가 주축인 AI를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새로운 AI 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인데요. 반도체 산업 전체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이 커진다는 낙관적인 신호입니다. HBM 1인자인 SK 하이닉스는 물론 추격하는 삼성전자도 그 물결의 중심에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